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슬슬 풀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창업 환경이나 창업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상의 변화와 창업 기회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 속도랑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동하는 기본 베이스는 걷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걷는 속도는 시속으로 한 4km 정도를 걷는데 그보다 조금 빠른 게 우마차를 이용한 속도이지요. 그 우마차를 이용하면 약 6.4km 정도, 사람이 걷는 것보다 약간 빠르죠. 그러다가 1800년대 말에 자동차가 발명되고 그 이후에 대중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는 기본 베이스가 한 100km 정도는 보통 됩니다. 엄청난 속도의 변화죠. 그리고는 다시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시속 1300km, 서울서 부산까지 약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로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빠른 건 뭐냐? 비행기지요. 비행기 중에서도 업그레이드된 초음속 제트기 같은 경우는 음속, 소리의 속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3700km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동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주도했던 많은 변화 중에서 산업혁명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몸으로만 육체적인 이동, 어떤 운동으로 생산하던 1차 산업혁명기, 그 몸으로 하던 걸 동력화시킨 계기가 됐죠. 이렇게 2차, 3차를 거쳐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일반화된 정도는 아니지만 3차 산업혁명에다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도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불안감에 지금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또는 모바일, BT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던 일들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빠르고 이런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 개발한 감성 로봇 페퍼 같은 경우 참 놀라운 일이죠. 이미 일반화돼서 공항이나 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배달을 하는데 드론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에어택시가 등장을 해서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도 안 걸리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에 그 에어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등장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택시를 우리 지금 택시비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이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무인 매장은 지금 이미 일반화됐고요.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뉴스에서 등장하는 메타버스 아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시시각각으로 무서운 속도로 어떤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처음 시작하냐면 창업가들은 위험과 기회를 품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거기에서 무엇인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창업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해 잘 되시죠? 그러면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가성비가 중요했어요. 가격 대비 품질 만족도. 예를 들면 그 가격의 가치를 내 시각으로 봤을 때 10,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그 점포에서 파는 가격이 6,000원이다. 그러면 그거를 구매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는 가성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소비자는 가성비가 높은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보는 느낌이지만 가성비가 높은 상품을 구입하면 구입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더 최근에는 가격보다는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가심비라는 게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성비, 품질보다는 심리적 만족도가 더 부상했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개념입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했었냐면 과거에는 가격이 저렴한 것이 선택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합리적 가격에 품질이 괜찮은 것이 중요한 개념이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가격보다는 더 강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업을 지금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지만 요즘 초중고등학교의 희망 직업을 보면 초등학생은 1위가 운동선수, 2위가 교사, 3위가 크리에이터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중학생의 경우는 1위가 교사, 고등학생도 교사예요. 2위는 의사, 고등학생은 경찰관입니다. 3위는 경찰관인데 고등학생의 3위는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희망 직업이 급속하게 서서히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그 창업을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왜 창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와서 공부에 매진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이 포함된 때로는 두려움이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일단은 좀 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독창성보다는 정답을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하는 그 성공을 전부로 취급하는 성향이 머릿속에 굉장히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를 하면 빗장이가 되고 또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인식이 너무 크지요. 특히 IMF 때 지금 청년들의 부모들이 호되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공포가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담겨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보니까 38% 정도가 그 실패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반면 중국의 경우는 17.8%만 실패를 우려하는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뭐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실패가 또 다른 다음 단계의 성공의 어떤 기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 두려움이라는 우물 속에 함몰되어 있다라고 할까요? 사실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대단치 않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심리를 갖지 못했다는 그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창업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은 창업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인수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합니다. 창업은 인력과 시간과 자원 그리고 에너지를 투입해서 유용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업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가치가 없는 것을 소비자가 구매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따진다면 가치라는 말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새겨두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다시 말해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기업은 경쟁자보다는 고객 가치가 큰 상품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똑같은 10,000원을 투자한다면 여러분이 느낄 때 가치가 더 큰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A점포, B점포, C점포, D점포 쭉 있다고 하면 그 중에 더 음식으로 말하면 더 맛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적인 가치를 생각해서 조금 더 저렴하면 더욱 좋고요. 이런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지만 또는 스릴이 넘치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사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불안 또는 위험과 계속 부딪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사업은 없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다른 대학에서 그 CEO들 그 강의를 할 때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지금 사업을 하다가 몇 번을 망해서 지금은 다시 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아이템을 좀 하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다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는 걸 빼놓고 실제로 위험이 없는 사업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말하는 이익이란 위험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하는 거죠. 위험에 대한 대가. 여러분,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위험을 아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위험을 피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창업이 왜 매력적이냐?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창업은 창업을 하게 되면 내가 주도한 주인공인 이런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아서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시간을 거기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참 조금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좀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업을 위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들. 사업의 기회는 적기에 포착되었나? 타이밍이죠. 예.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아이스크림을 요즘에는 아이스크림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먹을 시절에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처음 출시한다면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한 타임 놓치는 경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봄이든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아이스크림을 시장에 내고 그 시장이 조금 알려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스크림의 아주 가장 그 번영할 수 있는 시기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최적 아이템을 선정하였느냐. 아이템은 고객들이 원하는 갈증을 느끼는 것이어야 되겠죠. 관심도 없는 아이템은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에 맞는 사업 규모나 사업 자금 조달.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휘발유든 경유든 기름을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철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기업가로서의 자질 개발이 충분한지, 그 다음에 블루슈머 전략은 수립되었는지. 블루슈머의 블루는 푸른이란 뜻인데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블루와 반대는 레드지요. 레드는 피 튀기게 뜨거운 경쟁을 하는 시장이란 뜻이고, 반대로 블루슈머는 새로운 미개척 시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타트업 또는 새싹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초기 기업은 비즈니스를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의 임시 조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는 어떤 할 일이 전혀 다른 거지요. 대기업은 검증된 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이 왜 매력이냐? 보통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왜 창업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다른 사람의 창업이 성공이 부러워서 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창업하는 이유가 명쾌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난 진심으로 이 길을 원한다는 내적 확신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유사한 개념으로 미션, 내가 존재하는 이유랑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아마존의 창업자 베조스라는 사람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세계에서 지금 랭킹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몇 등이다라고 딱 못 받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죠. 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내가 80이 되었을 때 아마존을 만들려고 시도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후회 최소화라는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그래요. 또 한게임과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 의장, 성공이란 또는 행복이란 도전하는 과정이다. 도전하는 그 과정이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위대한 창업자들은 창업 고민 속에 돈, 성공, 명성 이런 얘기는 없고요. 후회 없는 인생, 그리고 사람들의 편리함,
도전하는 과정,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또는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거나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겠다거나 사회가 공감하는 명확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창업의 모티브는 돈보다는 성취감, 또 자신의 꿈을 개척한다는 그런 어떤 그 꿈을 실현한 핵심, 뭐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죠. 창업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10가지 질문. 나는 이 일에 맞는 사람이냐? 사실 이렇게 딱 맞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일에 맞는 사람인지를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맞는 사람이어야 거기에 흥미가,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게임에 빠져 있을 때 부모님들이 그만하고 좀 잘하라고 하는데도 조용히 숨죽이면서 조금 더 게임기에 손을 떼지 못하는 경우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때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에너지가 계속해서 충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이 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참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은 앞에서 돈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방금 전에 했는데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렇게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을 벌 수 없다면, 다시 말해서 가치를 담아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소비자들이 구매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는 창업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페이지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그 다음에 사업을 이끌어 나갈 자금이 있는가. 그리고 가족이 이 일을 지원하는가.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가족이 반대하는 일을 해서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그 지원하는 사업이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차별점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삼겹살집이 많은 동네, 한 20군데쯤 되는 동네에 또 다른 삼겹살집이 등장을 하는데 그 새로운 삼겹살집이 기존의 삼겹살집과 정말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사업이 경쟁력을 갖고 사업이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하여튼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삼겹살집 중에서 우리 집을 와야 될 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와인 삼겹살이라든지 또는 좀 색다른 그 깻잎이나 또는 상치 같은 걸 싸먹는 수준이 아니라 색다른 그 해초류 같은 걸로 싸먹는 삼겹살이라든지 또는 초벌구이를 한 삼겹살이라든지 등등의 뭔가 차별화된 매력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평범한 삼겹살집에 가지 않고 우리 집에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일즈와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자신의 약점과 경험 부족을 보완할 동료나 친구 같은 멘토라고 할까요? 그런 그 지원군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식당을 그만두면 다른 삼겹살집이 아니면 한정식집을 한다든지 또는 냉면집을 한다든지 또 다른 플랜 B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벤처기업이 실패하는 사례를 20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가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가치 이런 말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는데 지금 혹시 좀 낯설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가지고 싸움을 한다는 것은 정말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모한 싸움이죠. 창업을 해서는 안 되는 이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실패 원인이 42%나 된다고 합니다. 뭐 물론 여러분도 예측했겠지만 자금 부족이나 또는 팀원 구성이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원가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원인이 되지만 탁월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할 예비 창업자는 시장에 대한 연구를 분석을 굉장히 세밀하고 오랜 시간 동안 꼼꼼히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보다는 창업이 큰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취업의 가장 큰 고통은 자율성이 없다는 거다. 여러분 사무직이라고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 시간이라고 하면 자리를 마음대로 뜰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정해진이라는 건 상사가 지시한, 회사가 원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돼요. 물론 뭐 15%를 뭐 이런 것들은 자유로운 걸 하지만 그것도 그냥 자유시간을 갖고 낮잠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간에 자유로운 자기가 흥미를 갖고 있는 연구 개발에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로 자기의 신념에 어긋나는 업무를 지시받았을 때 과감하게 거부하거나 또는 의견을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장점, 그리고 월급이라고 하는 보상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이 창업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창업은 스스로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공부 좀 해라 라고 얘기할 때는 지겹죠. 앉아있는 10분, 20분이 굉장히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임은 10분, 2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도 금방 지나가죠. 왠지 아쉽고. 그런 겁니다. 창업은 날 새는지 모르고 몰입할 수 있을 정도로 흥미로운 열정을 쏟아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성공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또는 그렇지 못할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꼭 성공하는 게 창업에서 크게 기업을 키우는 것만이 성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실패를 해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그 다음 시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GE의 CEO인 잭 웰치, 지금은 아니고요. 과거에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이 남의 운명을 지배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큰 사과, 어떤 것이 큰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사과를 2개 가져와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2개 중에서 무엇인가를 언뜻 선뜻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쭈삣쭈삣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누군가가 다른 친구한테 그럼 네가 골라봐라 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어떤
그 A라는 사과를 그 손으로 집으려고 하는 순간 그 사과가 좀 더 커 보이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결국은 그렇게 그 친구가 내가 결정을 미루고 안 하면 그 친구가 A 사과를 선택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B 사과를 선택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내가 이익을 보든 또는 손해를 보든 간에 선택은 내가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인간이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 순간은 심각하게 많은 일을 기억해냈을 때다. 따라서 이건 이제 마거릿 대처 수상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었던 이민화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고비가 없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고비는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아서 좀 와닿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멋있는 창업 또는 멋있는 성공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렇더라고요. 따라서 어려움을 피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미리 아시길 바랍니다. 창업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창업 환경과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어야 되고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강점을 키우고 약점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참 안타깝죠. 세 번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창업 환경을 폭넓게 이해하고 그리고 소비자,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소비자의 욕구를 정말 냉정하게 분석하고 관련 지식과 정보를 성실하게 좀 모아서 거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겠죠.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의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업체보다 한 발 앞선 전략이 필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자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째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창업을 위한 조건, 아이템 또는 장소, 그 다음에 경영 방침, 사업 계획 그런 것들을 골고루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기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 성공의 요소들을 보면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아이템을 검토하면서 아이템은 결국은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갈증을 느끼는 가치를 담은 이런 뜻이 되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는 것은 결국 이미 성공한 사업 모델을 복사해서 쓴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좀 성공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위험이 좀 실패할 위험이 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죠. 검증된 사업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을 테지만 이디야가 커피 전문점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숫자로 가장 많은 성공을 거둔 사례이거든요. 또는 인터넷 쇼핑몰 이런 거는 실제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시도하기가 좀 수월하죠. 아이템도 정하기가 좀 수월하고 그 다음에 창업 입지
창업 절차나 상권 분석이나 입지 선정, 뭐 부동산 계약 실무, 여러분들은 아마 점포를 임차해서 전세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아마 지금 익숙치 않을 텐데요. 그런 것들도 알아놔야 될 필요가 있죠. 잘못하면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창업 시기는 라이프 사이클인데 사람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그 성숙기를 거쳐서 이제 늙어가는데 상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시장에 도입하고 성장하다가 성장이 좀 둔화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서서히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 물론 뭐 급속히 사라지기도 합니다만 이런 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진입을 하면 좋으냐? 도입기는 사실 굉장히 좀 그 위험을 내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그냥 주저앉을지 아니면 성장기로 갈지 알기가 어려서 일반적으로 적정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기여야 된다는 그 주장이 가장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피크로 막 올라갈 때 이럴 때 그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성수기냐 비수기냐, 아까 아이스크림 얘기했지만 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업들 경우에는 이 아이스크림을 일반인들이 여름에만 먹고 있다는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겨울에 먹는 아이스크림이 제맛이 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환기시켰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전략, 생산관리, 뭐 인사관리, 뭐 조직관리, 재무관리, 마케팅관리 이런 등등으로 전략을 대비해야 되죠. 전략에서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경쟁자 또는 소비자, 거기에서 어필이 될 수 있는 전략이어야 된다는 거죠. 창업 동기는 아까 얘기했던 내적 동기 또는 사명 또는 기업가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고, 투입 자금은 그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조달 계획도 짜고 매출 계획도 짜고 뭐 비용 분석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성 검토, 자금 조달, 뭐 지원제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하는 스타트업이 망하는 진짜 이유, 첫 번째는 고된 노력보다는 대박 환상에 빠져 있다. 로또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철저한 준비 하에서 정말 가치가 높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한 방에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아이디어에 집착을 해서 방향 전환을 못한다.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시기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끌고 간다. 이거는 무덤으로 걸어가는 거죠. 눈 감고. 상당히 곤란하죠.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걸 피봇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모든 이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지구에 70억 명이 살고 있다면 70억 명의 방식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면 딱 좋겠죠. 만족도는 높겠죠. 하지만 만족도를 그렇게 높이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자원도 그렇게 무한정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세분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많은 스타트업 그 예비 주자들이 실패를 피할 생각만 하는데 실패를 무조건 피하다 보면 기회도 같이
놓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5번째, 너무 서두른다.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 여러분 그 창업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새로운 창업하는 사무실에 가보면 정말 화려하게 근사하게 차려놓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카펫 깔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창고처럼 생긴 그 미국에서 많이 하는 차고 창업,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과 창업자의 마인드 차이. 일반인은 타이밍을 재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위험 수용자인 창업자는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인은 이 아이디어는 충분찮아라고 재는데, 창업자는 이 아이디어로 시작하면 충분해 하다가 조금씩 개선하면 되지, 소비자의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인은 이게 될지 모르겠네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창업자는 일단 해보면 될지 안 될지 알게 되겠지라고 시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인은 실패하기 싫은데라는 딜레마에 자꾸 벗어나기 어려운데, 창업자는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어 뭐라고 일단 도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인은 실패하면 후회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존의 창업자 베조스처럼 시도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텐데라는 후회 최소화의 법칙으로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3사람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한 분,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교세라 회장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신이에요, 신. 경영의 신. 일본 항공 지하를 엄청난 그 부채에서 회생시킨 사람이고요.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우장춘 박사라고 우리나라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사위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익을 챙겨줘라.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죠.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시도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이익을 챙겨줘라? 좀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철학자다운 어떤 면모를 가진 분이기도 해요. 훌륭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람이다. 상대에게 먼저 이익을 주면 그 이익이 한 바퀴 돌아 나에게 기회라는 모습으로 찾아온다. 야, 이해됩니까? 당구 치면 이렇게 저렇게 공이 굴러가다가 나중에 원하는 공을, 빨간 공을 맞히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상당히 고수들은 그거를 잘 예상을 합니다만, 하수들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돌아서 빨간 공과 맞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 비유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 다음에 창업 지원 방법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산업협력단이나 기술이전센터니 뭐 창업보육센터니 뭐 선도대학이니 뭐 산학협력단 사업이니 뭐 수없이 많죠. 너무 많아서 혼동스러울 정도예요. 사실 이런 많은 어떤 지원을 하고 창업 강좌도 엄청나게 개설해주고 하는데, 실제 창업 강좌를 개설해주는 학교가 전국에 313개 학교가 있고요. 75%나 되죠. 강좌 수는 11,828개, 수강 인원은 한 해에 41만 명. 그런데도 창업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랬죠.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창업 동아리는 283개 학교에서 5,596개, 5,600개 정도 되는 거죠. 동아리에서 41,440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을 대체 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이 124개, 그 제도로 2,533명이 혜택을 받다. 이렇게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서
벤처기업이 2015년 기준 3만 개를 돌파했고 2018년 대학 창업통계조사에서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대학생 창업기업은 1,503개로 나타나 있어요. 2017년 대비 26%나 증가했고 매출 40.5% 늘었고 고용도 120% 증가했고 이제 서서히 좀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 같은데 투자한 어떤 지원에 대비하면 아직도 조금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가장 멋진 성공을 거둔 사례가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2021년 경쟁률이 5.15 대 1,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2011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경기도 안산과 경북 경산, 충남 천안, 광주, 경남 창원 등 5군데에 문을 열어서 청년 창업 인재를 양성했는데 성공적이어서 전국에 17개소로 확대했다는 거죠. 선발 과정은 3단계 평가를 하는데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심층심사, 3단계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입학을 하게 되면 사업자금을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성공률도 대단히 높다는 거죠. 이 학교의 특성은 전담 교수가 1대1로 코칭을 해줘서 단계별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교육생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기업가 정신, 창업 아이템, 제품 기획, 디자인, 시제품 제작 또는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어떤 컨설팅 해준다는 얘기죠.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이거 2019년에 이제 발표된 자료인데요. 누적 졸업생 수가 2,878명, 매출액은 뭐 1조 9,196억,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6,619개, 지적재산권은 6,041건. 굉장하죠. 예.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제도는 뭐 창업 아카데미니, 창업 선도대학이니, 뭐 1인 창조기업이니 수많은 자료들인데 여기에 소개한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여기 그 공간 한계 때문에 일부만 소개를 드립니다. 세부적으로는 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창업 지원하는 방식도 예전에는 각 그 정부 부처마다 다양하게 했었는데 그걸 통합해서 K 스타트업으로 통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도 또는 시설이나 공간 제공, 그 다음에 멘토할 컨설팅, 사업화, 뭐 정책 자금, R&D, 팔로 마케팅 이런 걸로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하고 있고 필수 제출 서류도 간략하게, 평가 방식도 기술성 위주에서 창의성과 사업성 위주로 개선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와 혁신의 학품을 가진 미국 대학의 청년 창업열풍. 미국은 지금 그 밑에 소개된 것처럼 어찌 그렇게 세계적으로 정말 최강의 IT 기업들이 미국에서 탄생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 30도 안 돼서 시가총액 1,000억 달러짜리 120조짜리 창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이니 애플이니 트위터니 아마존이니 이베이 같은 이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었고 또 그런 대학들이 그런 창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도 미국 대학들이 제2의 마크 저커버그를 배출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그 창업 대학이 스탠퍼드하고 MIT인데 이 기업들이 교수님들도
우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창업을 해서 배운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라는 태도로 하고 있죠. MIT 같은 경우는 동문들이 만든 기업이 4만 개 정도 되고, 매년 졸업생들이 만든 창업 기업이 한 900개 정도 된다는데, 100명당 창업 기업의 수가 70년대에는 6.9개, 2010년도에는 18개, 또 전 세계 창업 기업에서 MIT 출신들의 창업 기업에서 만든 가치가 1조 9천억 달러.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GDP 기준으로 국가 총생산 이탈리아보다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창업 CEO의 자질 테스트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성품, 대인관계, 업무 습관, 또는 미래 대비, 고객 이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질문하시면 같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